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하게 좀 시간을 좀 만들어봤거든요. 유튜브 방송 통해서 남북 경협주 얘기를 좀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하고 함께하실 두 분도 좀 같이 모셨는데요. 와우넷의 곽지훈 대표님하고 또 그리고 강문숙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가까이 앉아서 뭘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요. 너무 가까워요. 이거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이런 방송이 또 재밌긴 하겠죠? 네. 대표님 너무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경협주 얘기를 조금 특집으로 해보려고,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이달 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이쯤 돼서 또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이게 뭐 정말 좋은 투자거리가 앞으로 될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또 두 분도 허심탄회하게 뭐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이런 방송 처음 해가지고 각오는 좀 그렇고, 난 오늘 이렇게 한번 이 시간 좀 풀어가 보겠다. 한번 먼저 대표님이. 유튜브를 하도 얘기 많아가지고 네네.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유튜브에서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네네네. 그것도 이거 모바일로 이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한번 해보고 싶었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북 관련주, 경협주에 물려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최근 반등도 나오고 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투자를 네. 권유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 시간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네. 중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진도를 뺐는지, 어떤 진도냐면 그 두 나라 정상들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공동 성명을 한 게 있죠.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요거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요, 이제 4가지 합의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죠? 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 번영을 위한 두 나라의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요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불가침 협정을 맺고 북미 수교로 가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아직 진전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였냐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진전이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신속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핵무기를 폐기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이 내용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번, 2번 안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6.25 참전 전사자들 유해 송환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번이 안 돼 있었는데 3번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밀었던 거고요. 근데 이 1, 2번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사실은 북미 협상도 성공에 어떤 큰 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단계적 또 동시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제재도 풀리고 우리 주식도 사실 주식값도 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이번에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북중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네. 하나는 시진핑이 미국과 중국과의 이 엄청난 무역 전쟁 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G20 회담에서 이제 6월 말에 이제 합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합의를 하려면은 시진핑이 뭔가 이제 미국에 줘야 된단 말이죠. 합의를 하려면은 합의를 하려면은 이제 네. 뭔가 일단 하려면 할까 합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네, 합의를 하면 좋겠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중국은 간절히 합의하기를 바라거든요. 합의하기 바라는데 그러면은 뭔가 하여튼 트럼프를 만족시키는 걸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북한을 좀 설득시켜가지고 북한이 양보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의 새로운 셈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새로운 셈법 얘기하는데 하여튼 북한이 좀 양보하면은 네. 어쨌든 시진핑의 머리 좀 저것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에서 북한을 방문했다. 네. 북중 정상회담의 이유는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번 G20 회담이 끝나면서 북한 문제도 잘 해결되고 북핵 문제도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도 잘 해결되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좀 이제 순항할 수 있는 사실은 뭐 그 우리가 이제 정치 얘기는 그렇지만 그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한 1, 2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집토끼는 잘 잡았다. 집토끼. 네. 그러니까 자기 그 트럼프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 북한 때리기, 이란 때리기 해가지고 성공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려 그러면은 외연 확장해야 되니까 외연 확장. 외연 확장하는 건 중도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중도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계속 중국과 싸우고 북한과 싸우고 네네. 이란과 싸워서는 안 된단 말이죠. 좀 뭔가 합의되고 좀 잘 되는 면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타이밍이 중국하고도 협상을 완료하고 북한하고도 협상을 완료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또 뭐 10월 달에 그 노벨 평화상도 추천 들어간다며 거기서 추천도 좀 받고 이런 시나리오를 꾸려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번 얘기해드리고 그다음에 대표님이 한번 의견 좀 내보세요.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성과를 기대한다. 이거 원래 연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대화를 계속한다라는 얘기일 것이고 유관국이 북한과 마주보고 관심사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 유관국은 미국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협상을 하자라는 걸로 들릴 수 있다. 김정은이. 예. 그다음에 긴장 완화 조치를 그동안 해왔지만 적극 반응을 못하.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 뭐 그랬을 거고요. 왜냐하면 풍계리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폐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뭐 ICBM도 안 쏘고 했는데 핵실험도 안 했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또 하나가 뭐냐면 북한 안보 우려 해결이 중국이 돕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제일 중국이 중요하죠, 계속 그죠? 예. 얘기했던 쌍궤병행을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미국은 한 방에 이 빅딜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도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쌍궤병행인 거죠. 뭐냐면 비핵화를 하면서 체제 안전의 어떤 평화 협정을 맺는 이거를 동시에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거를 가지고 아마 요 경협주 하신 분들은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갑자기 이제 발을 크게 들여갖고 영향력이 커져서 상황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지금 그 소련 붕괴,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 때문에 붕괴가 된 거거든요. 이게 무기라는 게 값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미사일 하나가 엄청나게 고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력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미국을 경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우크라이나 사례를 지금 북한 사례랑 조금 연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독립하면서 한쪽 손에는 핵무기를 책이 있었죠. 그게. 받았고요. 한쪽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한쪽에 핵미사일 그리고 핵탄두 해가지고 뭐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쪽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한 2,000기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뭐 소련에서 이제 다 물, 에너지나 뭐 이런 자원이나 이런 거 다 받아서 했는데 가스나. 근데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재정이 이제 안 좋아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핵을 들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비핵화를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NPT에 가입하라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북한의 사례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선 비핵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선 비핵화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분쟁도 있었고 잡음도 많았었고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들도 많았던 거예요. 근데 시기가 지나면서 언제 해결이 됐냐면 93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경제 지원안을 제시를 하고 비핵화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뭘 했냐면 저는 최근에 중국도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게 저는 좋은 내용이라고. 왜냐하면 북한은 비핵화를 하면서 제재 해제도 받아야 되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아야겠지만 또 하나는 한편에는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그게 제일 그때 우크라이나 체제 안전을 집단 보장해 준 것이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북한의 비핵화 과정도 이 우크라이나 사례하고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저기가 조금 더 물론
이거를 지금 뭐 매매하느냐 투자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 평화가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가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저희도 그런 거 이제 염원하는 거고 그렇게 과정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북한의 어떤 흐름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움직이려는 얼마 전에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큰 딜을 만들어서 한 번에 먼저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후 보상을 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단계적 동시적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무부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도 되게 그렇죠. 진하게 그래서 바뀌었죠. 조금 유연한 자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가 그래도 어떤 변화의 시기는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투자의 시기도 좀 맞는 것 같다. 근데 여기 뭐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예. 예,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체제 안전 보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안전 보장이거든요. 체제 안전 보장. 네. 미국이 침략하지 않냐? 그쵸. 불가침 조약 맺자, 평화 조약 맺자.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평화협정을 안 맺어주는 그러니까 안 맺어줘. 그러니까 그 올해 들어와 가지고 북러 정상회담. 이번에도 북중 정상회담. 네. 요거 만나는 이유가 정상간에 만나는 이유가 바깥으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처럼 체제 안전 보장 중국과 러시아가 그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안보 체제 같은 건 아니지만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공격하게 되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체제 안전 보장을 만들어주면 그럼 우리가 핵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일단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가 네. 이번 주쯤에 그 남북 간의 정상- 당국이 예. 만났으면 참 예, 좋았는데 예. 시간은 지나갔고 그 타이밍에 지금 시진핑이 지금 북한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음 주 초에 월화나 뭐 이번 주말에 또 뭐 내일이나 모레나 만날 수 네.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비건 대표가 와서 지금 이제 카운터파트가 뭐 최선이나 누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측되는 내용들은 판문점이나 이런 네. 데서 이제 만나서 이제 실무 협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탑다운 방식의 결과가 하노이 결론 아니냐.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은 이제는 좀 지향하자. 그래서 오히려 예. 그 비건 특별대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연한 자세, 그렇죠. 유연한 자세가 네.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첨언으로 뭐라고 했냐면 실무자에게 협상권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예. 이게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시진핑과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만남 자체가 뭐 무역 분쟁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북미에 대한 흐름이나 남북에 대한 흐름 자체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그렇죠. 이 얘기해 보죠. 네. 어차피 다음 주 되면 비건 특별대표 와서 북한과의 접촉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뉴스 통해서 보면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게 되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전망을 좀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마 G20에서 메시지를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G20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왜냐하면 네. 저희끼리 아무리 더 얘기해봐야 맞아. 그 내용이 아무 소용없어. 여기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측인 거죠. 예.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주 지금 투자하려면 난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한다. 투자를 한다? 네. 경협주. 저는 지금이 좀 좋은 타이밍 아닐까. 음. 예. 왜냐하면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뭘 투자해야 되는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담고 계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북한은 개혁 개방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라는 게 지금까지 쭉 프랑스 혁명이 나오면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독일도 다 같이 그 민주주의 혁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전 세계가 다 지금 개방화됐는데 북한만 뭐 갈라파고스처럼 이렇게 혼자 외톨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저는 메리트가 전 물론 이제 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중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투자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종목을 다르게 구별되게 보면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의 관점이라면 조금 쉬었다가 보는 것도 괜찮고 투자의 관점이라면 지금도 괜찮다라는.
북한의 미래를 중국이나 뭐 싱가포르도 있지만 싱가포르는 좀 다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케이스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는 건데 중국은 이제 문화혁명 끝나고 등소평이 78년도 그다음에 개혁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듬해 경제개발 특구를 이제 지정을 하고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도에 경제개발구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 한번 좀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베트남도 86년에 도이모이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해왔거든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북한의 미래도 거기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 노선을 공개적으로 폐지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핵과 경제 이거 중에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나서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매하지 마시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고 시간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고 손실을 봐도 한 번만 손해 보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손해가 21선 깨지고 61선 깨지고 5일선 깨지고가 아니라 이 판이 완전히 깨졌을 때 그때 투자를 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확정되지도 않은 거고, 그죠? 이거를 좀 긴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종지부를 찍는 지점을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내년도 트럼프의 어떤 대통령 선거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 시점까지 이 경협주 투자 같은 경우에 아니면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예를 들어 다른 투자를 하시는 분들 확신 없는 투자는 오래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경협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고생하다가 이번에 어딘가 저점에서 다 포기하고 끝내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끝내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그 분이 많을 끝낸 거예요, 분들 아마. 있었습니다. 예, 있었을 거고요. 그분들은 지금 무슨 마음이겠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일 건데 앞으로도 그런 변동이 생겼을 때 또 포기할 것이냐. 저는 길게 가는 쪽과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쪽, 또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쪽은 구분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럼 요 대목에서 그러면 그 뭐가 있는데 그 섹터에는 뭐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산업 분야. 네네네. 그 아까 제가 이제 독일 통일과 이제 SOC 투자를 얘기했고 가장 먼저 이제 구미가 땡기는 것이 결국 현금을 바로 질 수 있는 게 관광이거든요. 관광. 베트남 경우에도 이 관광지를 개발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현금을 확보했다 그래요. 그래서 관광 관련주들이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관광 관련주들이 그렇게 핫하게 안 움직였었어요. 그죠? 아난티 정도밖에 없었었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에머스퍼시픽이 거래 정지였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면 코퍼레이션이라든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용평 리조트, 일신석재, 이제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핫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창이 이제 뛰어들면서 핫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금강산이 먼저 움직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호주나 뭐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미국은 가지 말라 했지만 다른 나라는 북한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관광이 됩니다. 관광이 되는데 지금 이제 유엔 제재에 걸리는 것은 이제 벌크 캐시라 그러잖아요. 대량으로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금강산 관광할 때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 정부한테 이렇게 주는 거, 그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관광은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 저거한 사람들은 아니 미국하고 협의하지 말고 그냥 금강산 관광 시작해 그냥. 어떤 긴 투자를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북한은 제재가 풀려도 당장 돈 벌 거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원산 갈마지구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도 미국의 싱크탱크에게 갈마지구를 개발하는 부분, 그거는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싱크탱크에 주문했다라는 거는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조건 없이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관광은 북한의 경제 개발구를 지정했던 경제 특구 중에 여러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광 특구들이 있거든요. 관광 산업이 특히 가장 공장 짓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 다른 인프라를 뭐 아주 견고하게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한이 가장 먼저 외화를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입을 낼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 저는 상당히 또 급등할 수도 있고 그 기전에 주가는 먼저 기대감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관광 관련해서 지금 종목군들이 뭐 현대 엘리베이터 따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난티, 그다음에 한창. 뭐 그러지 안창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용평 리조트. 용평 리조트는 또 북한과 관계가 좋은 통일교랑도 또 좀 매치를 시킬 수 일성건설,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 뭐 대명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군들도 어느 절정까지는 가보는 전략이 좋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세요? 네. 저는 지금 그 네. 대형주 말고 적당한 종목이 저는 용평 리조트 같은 거 용평 그런 리조트, 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쪽은 용평 리조트하고 일신석재하고 일성건설 아닙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일신석재는 계열사에 이제 네. 그 세일 여행사가 있고 세일 여행사 옛날에 이제 북한 그 여행을 좀 했었거든요. 여행남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지금 탄력적인데 그것도 거기다가 괜찮아요. 부동산 가치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용평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기업이 괜찮아요. 뭐 자산 가치도 높고 돈이 많아요. 통일교라 돈이 많아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옛날 주가 상장한 다음에 쭉 내려왔어.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 경협주들의 섹터를 보면 뭐 시멘트, 뭐 관광, 가치주야, 개성공단, 또 뭐 있지 건설, 토목, 뭐 철도, 사실 가스관. 가스관 생전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로 주목받기 어려운 종목들이거든요. 그쵸, 맨날. 이 종목군들이 지난 10년 동안 지지부진했고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 뭐 건설주를 예를 들어 보면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장기 하락을 보이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나는 이 종목군들이 어떤 윗뚜껑이 이렇게 뚜껑이 열릴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못 올라가. 그렇죠. 진짜. 남북 지금이 경협 아니면 기회가 올라가. 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그런 게 있죠. 거품이라는 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고평가 네. 주식 그 예를 들어 사실은 저평가 주식은 거품이 세 올라가. 거품이 아니, 없으면 버블이 세 올라간다고 이게. 이 경협주들이요 네. 너무 많아졌어요. 많죠. 그렇죠? 너무 많아서 사실 이 경협주 북미회담이 개최가 돼서 경협주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시장이 한번 이렇게 또 시세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작년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좋았을 때 경협주들이 6월달에 시세를 타면서 좋아진 거잖아요. 코스닥은 근데 보면은 코스닥 지수하고 바이오 지수하고 거의 비슷해. 관광 얘기를 잠깐 좀 네. 했었으니까요. 물론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종목 얘기를 조금 세부적인 거는 좀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할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광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뭐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뭐 건설 토목 이런 쪽 한번 해볼까요? 예. 어떠세요? 예. 건설 토목은 좀 길게 봐도 되는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토목 쪽에서 토목은 뭐 북한에서 SOC는 정말 뭐그 철도 도로 그죠? 그게 이제 거의 토목인데 건설 토목 시멘트 같이 봐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굉장히 그 핵심 분야고 그래서 뭐 그건 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종목으로 본다면 종목이 참 애매해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큰 회사들이 없어. 그래서 뭐 종목 뭐 있을까 그러면은 사들 조그만 회사야 특수건설 동아지지 요즘 동아지도 하고 특수는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아까 일성건설도 얘기했잖아요. 일성건설도 있고 뭐 이게 있는데 옛날에 북한에서 좀 했던 회사들도 좀 있고 근데 결국 이제 현대건설 같이 또 큰 회사 들어가면 또 안 움직일 것 같아. 그래서 그 장기 투자는 뭐 현대건설 같은 데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단기 투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뭐 그런 기업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또 토목에서 가장 좀 저거 한 게 엔지니어링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토목 엔지니어링은 그 몇 개 안 되거든요. 도화 엔지니어링은 사실 좋은 회사죠. 개별 실적도 괜찮고 좋은 경영 회사. 실도 있고 요 감리 설계에서는 뭐 아주 그리고 지난 한 5년 10년 가까이 상에서 수주도 엄청나게 많아서 태양건설도 좋은 회사. 예, 태영건설 좋고요. 좋은 회사.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그 이현당 대표 얘기했지만 이번에 경협주가 정말 한 10년 동안 안 움직일 종목인데 경협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가치주 개념이다. 그러니까 경협주를 어떤 사람들은 저거 부실한 회사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천만의 말씀이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니, 대개가 바이오는 10년 전에 안 부실했냐고요. 건설주는 솔직히 저희가 지금 뭐 차트를 보는 건 아니지만 현대건설은 제가 알기로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좀 올라왔는데 항상 이런 주가가 이런 밴드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와 있는데 10년 만에 사실 10년 동안 현대건설을 사야 될 이유가 저는 없었다라고 봐요. 근데 현대건설을 대표적으로 물론 그 관련한 토목 관련한 회사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게 한번 제대로 이슈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좋은 예로가 만들어지면 아마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대감이 있을 때 막 무더기 상한가 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흐름은 만들어질 텐데 저는 그거하고 별개는 큰 그림상으로는 어떤 큰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한반도 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건설주들이 가장 그 큰 성장을 했던 게 과거에 이제 중동 특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2의 중동 특수가 우리 머리 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해에 우리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총 그 수주 규모가 한 200조가 좀 안 되거든요. 해외, 국내 다 합쳐갖고. 근데 경협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경협이 시작이 되면 사실 그거의 한 300조 이상의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지금 얘기했던 건설이나 토목 이런 쪽이 사실 가장 핵심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당장에 모든 투자가 사실은 좀 그런데 당장 안 움직이고 당장 지지부진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 주가가 20%, 30%, 50%, 100% 오르면 또 눈에 또 들어오고 또 상황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 또 이런 관련한 쪽은 좀 긴 텀으로 봐야 된다. 긴 텀으로 봐야 된다. 아까 독일 얘기도 있지만 독일 통일될 때 주택하고 인프라 여기에 통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한 10% 초반 정도 할애. 제 기억으로는 뭐 한 200조에서 300조 사이 정도의 금액이 인프라하고 이 주택 재건에 여기에 돈이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는 종목군들은 뭐 길게 가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 너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할래? 현대건설 장기 투자할래? 그러면 저는 현대건설 장기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제가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건 하나만 저는 이제 중립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왜 테마가 있고 산업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산업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게 네네네. 산업이라고 해요. 테마는 그냥 어떤 테마로 하나를 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대북 관련주들은 그냥 테마로 이렇게 보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북주들을 대표님은 이제는 산업으로 앞으로는 실적도 나올 수 있고 길게 봤을 때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실적도 나올 수 있고 그 기업이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실적도 증가가 되고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가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성장할 합니다. 수 있다. 네,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근데 북한이 돈이 있어? 한국이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는 되는 거 거잖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 뭐 베트남은 어떻게 성장했어? 베트남은 누가 돈이 있나? 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성장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DP를 따질 때 이제 외국인 투자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에 왜 성장한 거예요. 북한도 외국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투자하고 영국도 투자하고 호주도 투자하고 일본도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테마가 해서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투자가 이제 그 북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유리한 것이 북한에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은 남한을 통해 투자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한은 많이 아니까 개방된 사회니까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하고 말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같이 투자를 하려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뭐 더 따진다면은 지금 그 아시아 국가에서 대일 청구권을 받지 않은 전쟁 배상을 받지 않은 나라가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은 또 이번에 좀 북일 정상회담 해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얘기로는 한 뭐 최대 30조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북한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 자금들이 SOC에 투자가 된다면 철도나 이거 다 투자될 텐데 그럼 누가 하겠냐 이거죠. 그럼 누가 하느냐 문제는 한국 기업 아니면 중국 기업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좀 선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중국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거는 분명하죠. 북한에 대해서. 근데 중국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럴 때 뭐 자금의 제한은 있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많잖아요, 종목들이.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가장 핫한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이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대북이 있을 때에 어떤 거를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북을 좋아하고 하지만서도 당장 저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를 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왜냐면 비메모리는 근데 그거는 모든 투자자들은 성향이 다릅니다. 네.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거래일이잖아요. 20거래일에 이틀에 한 번 사고 팔면은 10번 거래하는 거잖아요. 10번 거래 곱하기 12달이면은 120번을 1년에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 수익률이 높겠니? 아니면 1년 동안 한두 번 장기 투자해서 그 수익률이 높겠니? 나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후자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뭐 회원님들도 뭐 예를 들어서 매매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분들한테 맞는 것도 좀 드리긴 하지만 이쪽은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게 지금 너무 지금 건설 얘기하다가 좀 빠졌는데 아니 그 산업으로 봐야겠다. 오시느냐 갑자기 근데 테마로 이제 오시느냐 그런 건 있어요. 궁금했었어요. 산업이나 지금 테마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왜냐면 한때는 테마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야 무조건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10년 전에 어떤 섹터를 봤을 때 그때 볼륨이 이만했겠죠. 예를 들어 전기차를 한번 보면 전기차 업체들 뭐 2차 전지 뭐 개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뭐 재료들 개발하는 회사들이 10년 전에는 요만한 볼륨이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심지어 과거에 중국이 그 고성장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사드 보복 받기 전에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화장품에 일반 저 가면은 조그만 공장 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화장품이 진짜 몇천억대 시가총액을 만들면서 물론 그런 매출도 나오는 게 그만큼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산업이 이렇게 볼륨이 커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경협 섹터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그런 힌트를 얻었고 베트남에서 그런 힌트를 얻었고 과거 싱가포르에서 얻었고 좀 전에 아까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그런 힌트는 우리는 다 얻었는데 유독 이 나라는 안 된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나라는 그 왜 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참 무겁기는 해요. 핵무기라는 게 무겁긴 하지만 사실 세상이 변할 때 어떤 투자 수익은 가장 많이 주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얘기해보고 이번에는 이제 철도주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군들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길게 보기는 좀 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긴 하고 어떠세요? 그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재료는 돼요. 재료는 지금 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그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사실 뭐 개성공단은 또 뭐 금방 오픈할 수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되고 금강산 1번, 개성공단 2번 이렇게 일단 재료는 되는데 제일 또 핫하게 움직이고 네. 오픈하면은 실적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따지면? 오픈하면 거기가 끝 아닐까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걔네들은 저는 길게 볼 때 네. 그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네. 삼성전자가 와라, 현대차가 와라. 네. 그 왜 조그만 거 무슨 보세공 북한이 원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봉제 공장 그렇죠. 같은 거 말고 현대중공업이 와라, 조선수 좀 지어줘라. 우리 그런 거 하면 할만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이제 그 개방이 돼가지고 투자가 직접 뭐 이루어지게 되면 SOC도 그렇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금 무지하게 나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6만 원? 뭐 그 정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60 줬답니다. 한 달에. 지금은 얼마 주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한 10만 원 이상 주지 않을까. 인건비 싸지. 또 노조가 없잖아요. 노사분기 없지. 그래 나중 되면 어. 삼성전자도 다 사실은 베트남에서 빼가지고 수혜주고 오는 게 네, 아니죠. 그럴 다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경주가 되는 잘만 거거든요. 되면. 현대차 지금 저 중국에서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그래서 뜯어가지고 지금 베트남 평양에 옮기면 되냐, 평양에 옮기면은 말도 잘 통하지. 또 이제 그 전에 말 잘 통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오면 진짜 정말 그때 북한 쪽에서도 대기업이 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 개성공단은 관련한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쁘다는 지금 게 사도 아니라 될까요? 아니면 저는 사실 좋은 사람들을 어제 그저께 팔았어요. 네. 근데 뭐 짧게 수익 보고 팔긴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트로 홀딩이죠. 차트로 본다면 어디까지 이제 홀딩하는 게 좋을까요? 그 신원이나 개성 뭐 이런 좋은 것들 다 사람들 괜찮아요. 이- 네, ETF.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꼭 그 기업의 미래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인기 있잖아요, 인기. 지금 금강산하고 개성은 인기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남북 대화가 계속되고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동안에는 신원이라든가 제일 뭐 이런 핫하게 것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개성공단이 좋아요. 재개된다 뭐 아니면 뭐 갔다 왔다 이런 얘기 있을 때까지는 가지고 저는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되겠다.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은 북미 협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남북 정상회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미 정상회담 그 시점까지도 계속 핫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어떤 제재가 좀 풀릴 수 있는 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일 민감하게 그렇죠. 움직이는 종목일 근데 거예요. 실제로 이제 개성공단이 진짜 오픈되는 시점은
거기가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물론 건 있죠. 아직도 예. 갈 길은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저가에 사신 분들도 많겠지만 오히려 또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난 그분들은 이런 건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좀 팔고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걸 한번 맞아요. 여쭤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원들한테 남북주에서 손해 보고 팔지는 말아라. 네, 어, 그건 제가 맞죠. 그래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실 왜냐하면 보고 팔진 마라. 손실 보고 팔 정도는 아니다. 왜 지금 아직 이슈가 남아 그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 하겠다 그러는데 대화를 근데 하겠다 이거는 그러냐. 나는 개인적으로 자꾸 조금만 오르면 끝났다고 그러고 조금만 삐거덕대면 끝났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폭락이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아니 이제 이전에도 아니 그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시작도 안 했죠. 하나도 시작이 안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곧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재가 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지금 뭐 제재가 시작. 풀려야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한 번에 다 모든 게 그러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이 종목군들 재료는 나눠서 받는 게 좋겠죠. 단계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 개성공단은 거기까지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건설 좀 봤으니까 철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철도주들. 철도주는 철도주.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가장 먼저 역점을 뒀던 분야죠. 네네. 그 우리나라가 섬나라가 아닌데 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70년 동안 지금 섬나라로 살고 있다. 그 우리 그래서- 섬나라죠. 그래서 물류가 되면 철도를 놓으면은 적어도 한 뭐 지금의 유럽에서 한국에서 유럽에 가는 물건의 속도가 배는 빨라질 것이다. 철도 상당히 굉장히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러시아하고의 또 저기도 있고. 그렇죠. 뭐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정부에서 북한하고 이제 뭐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철도 공동조사, 도로 공동조사 한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에 그 이제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쭉 가가지고 해서 뭐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북한 지방에 많이 있는 천연 자원들을 가지고 오고 뭐 강물관 같은 거 좀 가져오고 실어오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가장 그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된 쪽이 좀 철도다. 철도 쪽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도 했었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하티아 같은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게 2,000원에 얘기했는데 12,000원까지 갔고 6배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6,000원까지 내려왔어요. 12,000원 안 갈까요? 제발 뚝 떨어졌는데 12,000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난 12,000원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대하티아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대하티아이가 그 실체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하티아이가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철도의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좋은 회사란 말이죠. 충분히 그러면 바이오가 실체가 뭐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따지면. 만년 적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적자인 회사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이오 투자를 들고 계신 분들 했을까? 어떡하라고 자꾸 아니 바이오. 바이오를 예를 나쁘다는 게 들면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그 분들은 확신이 있었던 분들이 바이오 투자에 성과를 많이 냈던 거예요.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셀트리온이든 다른 그렇죠. 바이오주들도 예. 실적이 안 나오고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고평가에 왜냐하면 웬만한 바이오 업체들은 뭐 임상, 1상, 2상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3상 또 그다음에 뭐 관련해서 무슨 뭐 신약 허가를 받든 뭐 라이선스 아웃이 되든 뭐 이런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시기를 그 긴 시간 동안 바이오주들을 투자해 갖고 정말 큰 수익을 낸 분들은 될 것이다. 한결같이 확신을 갖고 바이오 안 투자를 되고 계시는구나, 투자를 그분이. 아니 투자를 확신을 갖고 한 사람들이 투자 수익을 거뒀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주들을 접근해 갖고 장기 투자로 성과를 내려는 분들 말고 과거에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다들 뭐 큰 어떤 실적도 없고 하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큰 성과를 기대했던 사람들, 확신을 갖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셀트리온도 10배, 20배 수익을 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주들 뭐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주들은 좀 그래도 장기 투자를 좀 할 수 있다. 물론 아주 장기 이거는 뭐 사실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이걸 5년 10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의 어떤 대선 그다음에 지금 뭐 3차 북미 정상회담 있는 시기까지도 저는 가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전으로는 아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유라시아나 이런 뭐 다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얘기를 하고 왜 구상을 해서 이거를 얘기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모태가 있는 거죠. 유럽, EU의 이 모태가 됐던 것이 네, 철강 공동체. 그렇죠. 철강 유럽 공동체. 석탄 철강 공동체일 거예요. 2차 대전 네. 끝나고. 그런데 여기에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참여하는 6개국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이렇게 6개국이거든요. 물론 몽골도 껴있지만 몽골을 제외하면 이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함께하면서 이런 거예요. 가령 평양에다가 맥도날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미국이 거기다가 갖다 대고 폭격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메시지죠. 공동 투자를 하는 거지만 지분을 갖고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체제 안전에 대한 이런 메시지도 다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개성공단 또는 뭐 금강산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철도, 이런 건 장기적이죠. 그렇죠. 인프라. 왜냐하면 북한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사실 외자도 들어오고 인프라가 갖춰져야 가서 공장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철도는 핵심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최근에 5월 달에 저점이었고 지금 최근에 6월 들어서 이제 쭉 이렇게 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물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가는 게 좋겠다. 당연하죠. 그것도 이거는. 그렇고 네. 또 철도 산업 자체가 네네.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환경 문제, 네. 또 에너지 문제 이런 걸 감안하면은 철도만큼 효율적인 게 없는 것 같아. 이거 뭐 에너지 효율도 높지. 그다음에 그 환경 문제도 생기지 않지. 또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GTX 만들고 뭐 KTX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그냥 북한을 감안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뭐 유라시아 철도랑 연결 이런 거 하면은 정말 굉장한 성장이 있을 것 같다. 또 북한의 철도가 뭐 다 아시는 지금 한 얘기지만 종목씩 하면은 뭐 할까요? 지금요? 철도? 철도 중에 하나씩만 저는 뽑아요. 일단 우원개발 같은 우원개발? 종목이 예, 일단 나진하고 그쪽 관련 이슈도 있고 해서 저는 우원개발. 철도할 때는 로템은 너무 크니까 현대로템은 크니까 현대로템은 현대건설 같이 이제 너무 깔아주고 무겁죠. 가는 종목으로 하고 그래서 깔아주는 예. 종목, 장기 투자 종목. 그리고 저는 딱 항상 세 종목입니다. 철도는 대아티아이하고 네. 부산산업하고 푸른기술 이렇게 세 종목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대아티아이하고 부산산업하고 하나는 재료가 있을 때 그냥 끼가 있는 놈 에코마이스터로 하겠습니다. 에코마이스터. 차륜 네. 전사기 네, 그것도. 요거 에코마이스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농업 관련한 거. 네. 그 전에 아까 우리 건설 얘기했으니까 시멘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시멘트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시멘트는 요즘 시멘트도- 돼지 때문에도 갔죠. 예. 아프리카도 있어요. 돼지- 심석기 돼지열과? 때문에 예. 시멘트는 사실 잊혀진 종목이죠 우리가 잊혀진 종목. 그 사실은 이런 거 아니면 뭐 여기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논하지도 않고 난 그 중에서 제일 잊혀졌던 게 시멘트 같아. 시멘트는 돼지 때문에 요즘 갑자기 부각이 한 됐어요. 10년 전에 시멘트 맞아요, 봤지. 10년 전에. 맞아요. 10년,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아. 그때 이제 우리가 시멘트 얘기했지. 그때는 쌍용양에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한 10년, 20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주식시장에 공구리. 중국 주식시장에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아마 애널도 없을 거야 아마 그쪽은 맞아요. 그런 이제 그 네. 종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남북 얘기하면서 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회사들이 다 괜찮더라고. 쌍용양에도 정말 가치주야. 실적도 좋고요. 실적도 예. 좋고. 그 왜 우리가 왜 이런 걸 안 봤지? 근데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거품 낄 일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거리량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아무리 뭐 신도시 개발을 하든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어떤 시멘트 수요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서프라이징이 내용이 없었죠. 딱 없는 거예요. 쓸만큼만 쓰는 게. 없는 없는 거예요.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시멘트 업종에 거품이 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띄우기도 뭐했던 거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중에선 뭐가 좋을까요? 그 이제 내재 가치로 보면은 뭐 아시아 시멘트나 쌍용양이 좀 쌍용양이. 탄력으로 볼 때는 성신양이가 좀 성신양이. 좋고. 예. 네. 그다음에 고려 시멘트도 요즘에 뭐 생석기 때문에 좀 뜨긴 언제까지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글쎄 이 시멘트 주가 글쎄 좀 저는 시멘트에 대해서는 일단 뭐 좀 애매하게 봅니다. 애매하게. 저는 이거는 그냥 안
받으면 안 좋겠어요. 받, 네. 매매를 안 하는 거? 그냥 굳이 뭐 시멘트를 탄력은 있어. 매매를 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 뭐 굳이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예, 시멘트? 예. 뭐 어떤 성신양에 일단 탄력을 보니까 탄력이 좋기 때문에 성신양의 고려 시멘트 이런 것들이 좀 가치주 개념으로 네. 뭐 매매한만 해보면 할 만하다. 가치주의 개념으로 그런 걸 몰라도. 보여지고 그게 이제 연관돼서 유진기업이라든가 이런 레미콘 회사들도 같이 엮어서 볼만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시멘트를 상당히 점수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멘트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 물론 경협주들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먼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이겠죠. 근데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SOC나 아니면 뭐 좀 전에 우리 철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시멘트가 없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시멘트는 경협주들 중에 핵심 섹터 중에 사실은 하나로 꼽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들 중에서는 또 자산가치 부각되는 애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멘트 관련한 종목군들은 한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난 좀 해도 된다. 그리고 뭐 매매하실 분들도 뭐 경협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도 된다. 저는 여기서 좀 꼽으면 성신양해하고요. 한일 현대시멘트. 난 이 한일 현대시멘트가 약간 철도로 치면 뭐가 있냐면 부산산업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철도주들 중에서 시세를 또 갑자기 많이 준 놈이 부산산업이 거의 1등 그렇죠. 쪽이었어요. 근데 시멘트도 최근에는 성신양해가 더 셌었어요. 요즘엔 좀 떨어졌다가 좀 올랐지만 근데 작년에는 그 한일 현대시멘트가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일 현대시멘트하고 성신양해를 한번 삼아보고요. 대표님은 대표님은 저는 시멘트는 별로. 네. 자, 패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농업? 농업 이쪽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은 농업이 요즘 그 식량 지원 때문에 또 대북 먼저 쌀 또 지원. 움직였. 네. 근데 어쨌든 그 농업은 그 옛날에 진루스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개방이 안 됐던 저개발국이 처음에 그 개발을 해서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이 첫 번째는 관광, 두 번째 농업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 농업이라는 얘기가 비료를 좀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인력으로 안 하고 이제 농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우리 뭐 경농, 조비, 호성 OMB, 호성 OMB, BU, 또 뭐 종묘, 아시아종묘 이런 것들이 좀 뜨고 있는데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경농 차트가 제일 좋습니다. 경농이 딱 정비를 만들 딱 네. 치고 있고 그다음에 조비, 예. 아시아 종목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농업주들이 그 금강산주하고 농업주들이 제일 차트는 제일 좋아요. 좋아요. 네. 그쪽이 제일 좋고 나머지는 이제 철도주가 좀 완전 처박혀가지고 밑에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성과 내기에는 농업주들이 괜찮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농업주는 좋아요. 네. 농업주는 제일 핫하기도 하고 거래량도 그렇고 움직일 때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거래도 했었고 농업주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든지 이제 식량이라는 게 또 의식주이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자금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지지 기반이 또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종목만 한번 좀 성정을 해보죠. 뭐가 괜찮은지. 좀 전에 대표님은 저기 뭐죠? 경농, 조비, 아시아 종묘. 네. 그다음에 저는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 하고 조비 조비. 정도가 좋더라고요. 저도 그 세 종목 정도가 사실은 대장주죠. 투자하기에 제일 좋고 무난하다. 그 남해역은 왜 안 가는 것 같아요? 남해학은 북어서 왜 안 가나? 그거 좀 예. 왜 안 가나 맨날 생각해요. 내가 안 해서 안 가는 거야. 내가 안 저도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남해역도 괜찮은데 이거 뭐 대형조사 안 돈은 가나?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자금은 이렇게 안 들어온 가지? 것 같은데. 맨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안 해서 남해역은? 안 하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 개발. 왜냐하면 북한이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죠. 여기 또 히토리하고도 약간 섞여 그래서 있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그 광물 자원 가치가 4천조. 그 다음에 10대 광물로 따지면 3천조 초반 정도. 근데 한 해에 우리가 수입하는 그 10대 광물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몰라요. 1조 조금 넘어요. 1조 몇 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대 광물 보유량이 뭐 한 3천조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는 뭐냐?
팔로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광물자원 쪽은 저는 장기전으로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흑수저랑 금수저 있는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뭔가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는데 이 나라는 이제 이게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니까 북한이 이 광산업체의 그 외국하고 광산업체 이제 개발권을 이렇게 준 게 있더라고요. 그 계약을 체결한 게 그게 이제 30건 조금 넘는 40건이 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요. 예, 중국 업체들이 많이 가졌다. 근데 과거에 재미난 부분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신경협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추진하다가 이제 추진이 막혔어요. 뭐냐면 우리가 차관을 대고 그다음에 북한의 광물 개발권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였어요. 맞바꾸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어찌됐든 그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내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 남북 그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해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물자원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에서는 뭐 개성공단이나 뭐 금강산이나 뭐 철도나 아니면 다른 농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뒷방신세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관심 있게 몇 가지 종목을 좀 뽑아볼 필요는 있다. 별로 뭐 매력이 아니요, 없-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리하고도 섞이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과거에 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포스코 엠텍. 그렇죠. 그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내화가 또 굉장히 탄력이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히토리랑 섞여가지고 뭐 네. 유니슨도 유니온. 유니온도 유니온 급등이 나오고 머티리얼즈. 그런 것들이 막 이제 급등을 헤인. 하고 있어요. 헤인도 그렇고 뭐 티플렉스. 그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매력도 있어요. 딱 보면 또 이게 왜 움직이냐고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또 다 이유가 있더라고. 또 티플렉스가 왜 자원중가에 대해서 내용이 다 있어요.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예. 한국내화도 다 내용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자원주에 대해서는 이제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길게 볼 때는 그냥 포스코 엠텍이 제일 낫지 않겠냐. 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래도 한국내화가 제일 낫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헤인하고 티플렉스가 일단은 제일 좀 탄력적으로 포스코 엠텍은 예전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요즘은 조금 못하는 푹 빠져가지고 안 움직여져. 네, 그죠? 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히토리 때문에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가끔 이제 자원 개발로도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쭉 조목들을 얘기를 했는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했지만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그래도 경협주 이런 중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자원 개발에서는 헤인이나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힘이 좀 있더라. 예. 저는 좀 다른 종목인데요. 전 현대상사. 현대상사. 포스코 엠텍이 뭐 사실 좀 눈에 띄게 그 다음으로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저는 현대상사 왜냐하면 그 예전에 정조영 회장님이 그 소떼를 끌고 이제 방북해서 그러니까 현대가 사실은 많은 대북 사업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쵸. 광물자원 관련해서도 그분이 관심을 가져서 만든 회사가 현대자원개발인데 그 현대자원개발하고 흡수합병한 게 이제 현대상사거든요. 그래서 현대상사가 최근 들어서 수급도 괜찮고요. 주가 흐름도 바닥치고 좀 움직여주는데 다만 이쪽에서도 다른 섹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원 관련한 광물 자원 관련한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경협주들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제 현대상사가 시가총액이 좀 싸요. 3천억대야. 예, 맞아요. 우리가 상사 그러면은 옛날에 현대종합상사는 엄청 비쌌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게 어느 세월에 10년, 20년 지나면서 꼬꾸라져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3천억밖에 안 돼 그게. 그 뭐 근데 바이오 웬만한 건 다 3천억인데 말이야. 대북자원은 사실 다 현대 계열주들이 많긴 해요. 많죠. 예. 엄청 많아요. 끝으로 저희가 여러 섹터를 얘기했었는데요. 이 섹터 나는 이게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종목 하나씩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려운 거네요, 그거는. 아니면 그 종목은 내 공방에서 그런 공개 얘기하는 방송에서 거야. 이번 하나씩은 일요일 날- 꼭 하기로 하죠. 네, 하나씩은. 이번 일요일 일요일 날 날 공방. 저는 7시에 저녁 7시 하거든요. 7시에 예. 잠깐만.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섹터 안에서도 안 다뤘던 섹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섹터에서도 이 종목이다. 이렇게 이 종목을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각자 돌아가서 공개 방송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 방송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문숙 대표님은 6시. 일요일 날, 네. 자, 6월 23일 일요일 6시에 와우넷에서 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곽지문 대표님은 7시에 진행을 합니다. 예. 1시간씩만 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8시에 합니다. 네, 한 그래서- 시간씩? 네, 아, 1시간씩. 예. 6시, 7시, 8시 이게 딱 시간도 많네요.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들, 그 다음에 현재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 또는 매매나 아니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앞으로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아마 이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 방송 시간에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그 네. 3차 정상회담이 좀 가까워지면은 그때 또 만날까요? 또 유튜브 한번 또 하죠 뭐. 네, 네. 그러면 좋잖아요. 3차 북미 정상회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네, 확정되면 한번 하자고요. 한번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올해 하자고요. 하겠지요? 저는 3개월 안에 할 것 같아요. 3개월. 저는? 아, 3개월? 저는 내년까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최소한 2차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평양에서 한번 해야 되고 한 번은 미국에서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앞으로 최소한 2번 정도는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쩌면 말이죠. 대표님들이, 어쩌면 말이죠. 이건 뭐 거의 그 가능성은 없지만 네네. 김정은이가 이번 G20 회담 때 네. 오사카로 가지 않을까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안 갈 것 같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김정은이 아니 한 가지 질문. 네네. 왜 이 한국을 오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안 오고 있잖아요. 네네. 안 올까요? 아니 오죠. 오겠죠, 근데 오겠죠. 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지금은 뭐 지금까지는. 지금 뭐 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와서 그러니까. 얻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면 얻는 게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와서 얻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주는 것도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서로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판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재료가 뒤에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선물 보따리를 꺼낼 수 있는 재료가 뒤에 있는 거라고요. 하여튼 뭐 남북 경협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예. 왜냐하면은 제재 해제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쉬움을 남기고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이 조금 아쉬움 남는 분들은 일요일 오후 6시에 와우넷에서 가문수 대표님의 공개 방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7시에 곽지문 대표님의 공개 방송이 있고 저는 8시에 여러분들 와우넷에서 공개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괜히 제가 다음에는 대표님이 아니요, 진행해보세요. 저는 사실 대북주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뭘 많이 배우긴 아니요, 정말로 대표님 두 분한테 많이 자,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